3000여 년 전 어느 밤 한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버틴 성벽은 나무로 만든 말 한 마리에 무너졌습니다. 공격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바다로 떠났고 그중 일부의 여정을 우리는 오디세이라고 부릅니다. 오디세이, The Beginning.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속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죠? 자, 오디세이란 말을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오디세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고 또 이 유명한 신화 이야기 또는 영웅서사시가 도대체 실제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영어 표현에서 살아남은 흔적들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의 흥미가 아마 2배, 재미가 한 3배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걸 모르고 영화를 보면 그냥 하면서 화면 그냥 CG 화면 그런 거에 놀라다가 그냥 끝나고 세월 지나면 금방 다 잊혀지겠지만은 오늘 이걸 잘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거기를 실제로 가보시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거예요. 그 역사적 장소를.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일 텐데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두 편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일단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는 것은 어떤 작품의 이름이에요. 작품 이름인데 그럼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서사시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울란가요? 서사시가 무슨 말이냐면요. 시예요, 시. 근데 서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시 그러면은 보통 시의 행위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사라는 거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짧은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기냐? 자, 보통 우리 시 그러면은 한국에서 시 그러면 한 3줄, 4줄, 5줄. 또 윤동주의 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봤자 몇십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그마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 시는요. 행으로 따졌을 때 이게 대략 15,000행이에요. 15,000행. 정확하게는 15,697행인가? 하여튼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디세이아라는 이 시는 대략 12,000 몇백 행 정도 돼요. 자, 길이가 12,000, 15,000 정도 되는 그러한 시인데 그 시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읊은 시예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시인이라고 하지 않고 음유 시인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음유가 무슨 말이에요?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부드럽게 음악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보통 그래서 우리가 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타같이 생긴 그런 옛날 고전 악기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들고서 이렇게 두릉두릉두릉 이렇게 줄을 튕겨가면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옛날 이야기꾼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저분은 선생님인데 옛날 얘기 진짜 재밌게 해주셔. 그럼 애들이 막 기대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쭉 읊어가던 그런 시인들을 음유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음유시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메로스. 지금부터 적는 거는요. 전부 원어민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호메로스라고 제가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호머라고 해요. 이렇게 호머. 영어식 발음으로는 그러니까 왜 본토 발음이 있고 또 우리나라 발음이 있고 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북경 그럼 우리나라식 발음인데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차이나식 발음으로 하면 베이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어요? 동경 이렇게 하지만 일본 애들은 뭐래요? 도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메로스가 원래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름이 호메로스고 그 사람의 영어식 이름은 호머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트로이 전쟁을 갖다가 일리어스라는 그런 영웅 서사시로 우리가 전 세상에 뭔가 이렇게 알려주게 된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요. 트로이 전쟁으로 알려진 얘기만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아주 다양한 영향력을 끼친 사건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여러 가지 전쟁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아테네하고 그 유명한 페르시아 옛날 걔네들하고 싸웠던 그 전쟁 300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스파르타 막 이거 나오는 거 300 나오는 거 그죠? 그 유명한 그런 전쟁 뭐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전쟁사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 트로이 전쟁사만큼 그렇게 재밌고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이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실제로는요, 기원전 1200년이에요. BC 1200년. 자, 그 정도 전후에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딱 집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략 추정해 보면은 기원전 1200년 경이다, 무렵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어요. 한 몇십 년 정도의 이제 추정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그 당시에도 아주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예? 3천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유명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왜 그 전쟁이 생겼는지,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갖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당시에 썼던 문자로도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다 적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막 지나면서 금방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지난 시점인 BC 1200에서 한 4,500년 정도 지나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BC 한 800에서 한 700년 전,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500년 동안 그 이야기는 계속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전승되고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BC 한 800에서 700년 경에 그리스 음유시인 중에서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입에서 입으로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다가는 언젠가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기가 그걸 갖다 요즘으로 따지면 편집한 거예요. 집대성했다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편집해서 다 그걸 글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긴 그런 영웅서사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딱 이게 책으로 딱 이렇게 나왔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사인 일리어스와 오디세이아를 갖다가 저술했다라고 그 후세에 다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후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약 이때 사람인데 그 후세 약 20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당시 또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걸 집대성에서 썼구나. 이렇게 후세에 알게 된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그 기록이 한 4,50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때 그리스 음유시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어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영웅 서사시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즘도 만화책 보면 1권부터 몇 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리아드 24권, 오디세이 24권, 이렇게 해서 24권. 굉장히 길적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만 몇천 행이라고. 엄청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서사시의 그 저자가 정확히 호메로스라고 이거 호메로스가 처음부터까지 다 쓴 거구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선대 때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져 왔어요. 구전되어져 왔죠. 그러니까 구전되어진 것을 호메로스가 어서 자기도 듣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100% 다 호메로스가 그대로 창작해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알겠죠? 구전을 그대로 기록으로 옮기면서 자기가 조금씩 양념도 치고 재미있게 어떤 재미있는 표현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했겠죠. 그래서 100% 창작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하고 또 어떤 파편적인 기록들을 이 호메로스가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본인이 직접 엮어가면서 다양한 수사법과 또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호메로스가 실질적으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100% 썼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잡힐 원고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호메로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호메로스는 죽은 다음에 보통 묘비명 에피탑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쓰잖아요. 이 사람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갖다가 저술한 사람으로 기억됨,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썼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 한 200년 지난 다음에 호메로스의 시들에 대한 언급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무렵의 역사가인 그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들어봤죠, 그죠? 자, 헤로도투스가 이 호메로스를 언급하면서 자기보다 한 4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다? 바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썼습니다. 라고 어디에서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호메로스가 썼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기원전 한 4세기 무렵 더 오잖아요. 그죠? 기원전 4세기 무렵 오면은 그 유명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음유시인으로 이 호메로스를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호메로스가 그냥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썼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간 거예요. 그까진 대충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이야기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죠? 트로이 전쟁에 관한. 그럼 트로이 전쟁은 도대체 뭐고, 트로이는 뭐고, 오늘날에 어디서 벌어졌던 전쟁이냐, 그런 걸 좀 알고 싶겠죠, 그죠? 자, 그래서 트로이 전쟁 배경을 조금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BC 약 1200년경, 자, 이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 유적들을 발굴해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주로 뭐다? 노스에 그릇이죠, 그죠? 브레스라고 브론즈라고 하는 거, 그걸 많이 썼다라는 것이 유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가 맞구나. 그런데 철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중에서 어떤 게 더 셀까요? 어떤 게 더 세요? 당연히 철이 더 세죠. 청동은 아무래도 구리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청동칼하고 쇠로 된, 무쇠로 된 칼하고 빵 부딪혔어요. 그러면 청동칼이 갈라지지, 철칼이,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잖아요. 연필 부러뜨리기, 어떤 놈이 힘세서 삥! 해보셨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연필심은 뭐로 돼 있다? 철로 돼 있는데 어떤 놈은 구리로 돼 있다 하세요. 구리가 휘어지겠죠, 철보다. 그래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자, 여기서는 잠깐 선생님 뭘 좀 보여드려야 되느냐 하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나가.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여기가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지중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발칸반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불가리아도 보이죠, 그죠? 옛날에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방이고요. 자, 여기 터키라고 써 있죠? 오늘날 이름은 튀르키예라고 읽어주지만, 자, 여기가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러요. 이 동네 이름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바로 여기가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히타이트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셨어요? 히타이트? 문명, 그 옛날 고대 문명 중에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문명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철기를 가장, 그러니까 좀 먼저 내지는 잘 사용한 그런 문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히타이트가 계속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었어요.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그만 왕국들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히타이트는 기원전 이미 한 1800년에서 한
1300년 그 정도까지, 1700년에서 한 1200년 그 정도까지 대략 존속했었던 그런 제국인데요. 역사는 한 47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길이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살았었던, 존재했었던 것이 그 옛날에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히타이트 제국, 자, 여기 잠깐,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잘 보이죠? 예. 지도가 잘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자, 이베리아 반도고 여기가 스페인, 포르투갈이고 여기 안도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죠. 이렇게 장화. 알겠습니까? 여기 시칠리 섬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와 있는 요게 바로 발칸 반도라고 하는 데예요. 그쵸? 오늘날 그리스가 여기 있잖아요. 아테네도 보이시고요. 오늘날은 이제 수도가 돼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 예. 바로 여기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러요. 알겠죠? 여기가 옛날에 아나톨리아 반도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요. 근데 터키의 수도 지금 앙카라가 보이시죠? 그죠? 물론 이제 행정 수도가 앙카라고, 문화 수도는 그 옛날부터 여기 존재했었던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스탄불인데, 여기에, 옛날에 여기에 바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BC 한 1200년 경에. 히타이트. 기억하세요? 이름을 갖다가.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쪽으로 와서 더 확대시켜 드릴게요. 자, 확대시키죠.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자, 이제 좀 더 확대했어요, 제가. 보이시죠? 자, 지금 그리스 반도의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섬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크게 육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섬처럼 돼 있는 이 부분. 여길 갖다 이제 우리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펠로폰네소스. 필로폰이 아니에요. 펠로폰네소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유명한 지형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기 바다 건너 에게라고 하는 바다 보이죠? 그죠? 바다 건너에 보면 여기 차나칼레라고 하는 부분 잠깐 보이죠? 그죠?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제가. 자,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 보이시죠? 대충 여기가 어딘지. 예. 대충 보이는데, 여기가 요렇게 좁은 바다 보이잖아요. 그죠? 요 좁은 바다가 바로 이 마르마라해라는 바다로 들어가는 바다예요. 근데 이 해협을 갖다 우리가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불러요. 다르다넬스 해협. 들어보셨어요? 자,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마르마라해라는 바다가 나오고요. 이 바다의 끝쪽에 다시 여기에 보면 이스탄불이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고, 요게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럼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려면은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일단 통과해서 나와야 되고, 이 마르마라해에서 다시 좁은 바다인 어디를 통해서 여기 다르데넬스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지 비로소 지중해의 오른쪽인 에게해라는 데로 나오는 거예요. 뭐 에게해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해서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지브롤터 해협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트로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우선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자, 오늘날의 트로이가 바로 대충 어디쯤이냐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자, 여기 보면은 지명으로는 안 나왔는데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요 정도. 오늘날의 트로이가 여기예요. 옛날에 트로이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럼 근데 이 지역이 어딘지 보세요. 아까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뭐한 곳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은 여기를 갖다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흑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일로 뭔가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 돼, 두 번째 관문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딱 쥐고 있으면, 야, 너네 못 가. 통행료 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꼼짝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옛날에 여기에 바로 어떤 왕국이 있었다? 트로이라는 왕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트로이 왕국. 위치인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기억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는 마르마라해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르데날스 해협 초입. 거기가 바로 옛날에 트로이였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한테 전쟁을 일으킨 거야.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시비를 건 거야. 알겠어? 자, 왜 걸었을까? 이제 시비를 왜 걸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 우선 트로이 전쟁은 후기 청동기 시대 분류되어지는 이때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어. 자, 이쪽 팀하고 싸웠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비슷해. 왜냐하면 한 나라끼리 싸운 게 아니라 여러 왕국끼리 서로 동맹을 해서 싸웠거든. 사실 근데 물론 대규모 동맹은 아니고 고만고만한 나라 왕국들끼리 뭉쳐갖고 또 고만고만한 곳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이해 세력들이 함께 뭉쳤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세계대전적인 성격도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지역을 봐봐 여러분들. 자, 이쪽이 그리스 동맹이고 이쪽이 트로이 동맹이었다고 쳐봐봐. 그럼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서로 같은 민족이었냐? 그건 아니야. 그리스하고 트로이는 민족 구성원이 좀 달랐어. 그 당시에. 히타이트족하고 이쪽 그리스족하고는 좀 다른 종족인데다가 두 번째 언어도 달랐어. 알겠어? 근데 민족도 좀 다르고 언어도 달랐는데 특이하게도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뭐했어? 가까웠어. 엎어지면 코달 때 아까 보여줬잖아 선생님이. 엎어지면 코달 때 어디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그냥 뭐 한 서울 부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예, 나와라 뚝딱. 보세요. 여기에요. 금방 가요. 모타포트 타면요 금방 뿜뿜 갈 수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는 여기하고요. 약간 민족 구성원이 좀 다르고 언어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종족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구려 신라 백제 뭐 그런 쪽이었다면요. 이쪽은 약간 뭐야 일본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무지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본하고 얼마나 가깝나. 바다 건너 바로잖아요. 근데 말도 다르고 민족도 구성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싸우게 된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왜 싸우게 되는 건지 아시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셔야지 아 이래서 싸운 거구나.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뭡니까 뭐 이쁜 여자 납치해 가가지고 뭐 그때 멸받아서 전쟁이겠다. 맞아요. 그 이야기가 저 전쟁의 어떤 원인으로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리스 쪽 동맹들을 살펴볼게요. 그리스 쪽. 자, 이 앞에 거는 나라 이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케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왕국. 그 지역에 아가멤논. 이 사람이 전체 이 그리스 동맹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아가멤논. 이 사람 제일 센 사람. 두 번째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스파르타 왕국에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헬레네예요. 얘 마누라가. 얘가 마누라를 뺏긴 거예요. 납치당했다고 하지만 사실 뺏긴 거거든요. 얘가 마누라 뺏기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가서 아가멤논한테 찾아가서 형님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왜 와서 저 마누라를 뺏겼어요. 이 치지 못한 놈아 마누라를 뺏기고 사냐 그래? 죄송해요 형님 제가 복수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알았어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야 마누라 뺏어간 저 파리스란 놈을 갖다가 우리 뭐 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해체 모여! 딱 이렇게 했는데 이 미케네 문명의 아가멤논이 되게 셌거든요.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뭐 얘가 얘를 도와주면서 필로스라고 하는 지역 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도에서 어딘지. 자, 전부 그리스 반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걔의 네스토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타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쥐똥만한 섬. 그 섬에 바로 왕이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였던 거예요. 이타카라고 하는 조그만 섬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왕국의 섬이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살라미스라고 또 이 사이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에 또 아이아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테네 지역에서는 뭐 메네스테우스라는 사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제 아킬레스가 나옵니다. 아킬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킬레우스인데 이게 프티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그 지역이 아킬레스.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이라고 아래 또 이렇게 긴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도메네우스. 그 다음에 로도스 섬이라고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슬레폴레무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 그리스 동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트로이 까부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트로이 쪽, 아까 트로이 쪽 보여드렸죠? 어딘지. 다르데날스 해협 입구에 있는 거기 쪽에서는 트로이 왕국 말고 그 다르다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민족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약간 좀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노이이기 때문에 거기 해협이 다르다넬스 해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도 아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왜 이름이 다르다넬스 해협인가? 다르다노이족이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다르다냐. 그 다음에 이제 리키아, 트라키아. 트라키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의 불가리아. 알겠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는 이스탄불 위쪽에 있는 지역. 자, 거기. 그런 왕국들이나 그런 민족들이 트로이 쪽에 붙어서 썼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한 팀 먹은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민족적으로도 더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싸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리아스의 제2권에 보면 어떻게 알죠?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아까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그지? 2권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함선 목록이라 그래갖고 캐럴럭 업 쉽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왕국에서 배를 뭘 보내줬느냐라는 거 다 이렇게 쭉 적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뭐 아까 살라미스에서 무슨 배 몇 척, 그다음 뭐라고 뭐 아킬레우스가 몇 척 이런 식으로 다 목록을 쭉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참여한 나라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잘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원인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당시 트로이 왕국의 왕자인 파리스. 제 둘째 왕자죠. 첫 번째 왕자는 이름이 뭐예요? 헥토르, 그 유명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둘째 왕자인 파리스. 걔가요, 놀러 왔어요. 사실 이쪽으로 어떤 축제에 놀러 왔었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에 이게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뭐 조선에서 무슨 축제 한다더라. 그 놀러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헬레네하고 뭐 눈이 맞은 거예요. 뭐 일단은 이야기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젊은 왕자인 파리스가 알겠습니까? 아까 스파르타 왕의 부인을 갖다 꼬셔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토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졌네? 어디 갔어? 했더니 걔랑 아까 같이 타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 상하지. 솔직히 그렇잖아. 자기를 버리고 젊은 애랑 눈 맞아서 튀었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 납치했다라고 하는 거지. 내 마누라는 가기 싫었는데 어거지로 데려간 거다. 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야지 말이 맞죠. 납치되면 범죄가 되잖아. 공격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눈 맞아서 같이 갔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헬레네를 납치해 간 것이지만은, 이 메넬레우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갖다가 납치한 것이면 사실 이제 딱 그 한 가지 원인으로 이런 대규모 이 미케네 동맹, 그 아가멤논을 주축으로 한 이 미케네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수적이거나 좀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날 이제 투르키에 있죠, 그죠? 그 투르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심에는 당시에 존재하던 대제국인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이었어요. 한때 470년 동안이나 존속했었던 제국이고 철기 문명을 가장 거의 최초로 많이 써먹었었던, 그래서 청동기를 진루로 쓰였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트로이가, 자, 아까 내가 지도 보여드렸죠? 아나톨리아 반도에 여기 있었잖아요, 트로이는. 근데 히타이트 제국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었던 트로이는 일종의 뭐냐 하면은 이 히타이트 제국에게, 그러니까 조공 바치고, 형님 여기 좀 우리 바닷가에서 나온 건데요, 좀 잡숴봐, 맛있어, 이렇게. 그래, 아우 좀 먼데 그 서북 쪽에 먼 데에서 고생한다,
잘 지내냐? 아, 형님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저희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누가 너네 때리면 얘기해. 형이 가서 혼내줄 테니까.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로이는 아까 다른 나라에서 해협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이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자식들 말이야 여기 뺏고 싶은데 얘네들은 누구한테 탁 붙어갖고 히타이트한테 딱 붙어가지고 히타이트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함부로 때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히타이트가요 BC 1180년경에 망해요. 망한다고요. BC 1180년경 히타이트 제국이 종말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종말의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였겠죠. 뭐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백성들이 뭐 한다, 뭐 먹을 거 없다, 막 완성이 자자하다, 이해되지 뭐 투표를 부정으로 치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해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왕국 쪽에서 봤을 때 어라 얘네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히타이트가 점점 힘이 없어지네. 그럼 이때가 뭐다? 바로 트로이를 쳐서 거기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란 건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빵 일으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다? 마침 아내가 납치당했네. 그럼 진짜 좋은 명분이 생긴 거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지만 이거는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라고 아내가 납치되거나 도망가는 걸 약간 방조하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 왜냐하면은 못 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딱 잡았으면은 솔직히 해서 뭐 전쟁을 치를 명분이 없잖아. 근데 뭐라고 도망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야 누가 막 모른 척해 가는데 왕비가 막 가요 모른 척해 한 다음에 이제 가면 나는데 야 우리 왕비 납치했지 공격 이런 명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자 왜냐하면 왕비잖아요. 그래서 왕비. 아니 왕비가 저 먼 데서 놀러 온 손님들하고 같이 뭐 했는데 같이 도망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왕비 같으면은 거기에 그 궁녀들이라든지 시종들이라든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의 그래 일거수일투족을 그 정도로 감시를 못했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거는 느낌상 그래. 어찌 보면은 그 도망가는 것 같다가 방조했을 수도 있다.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살짝 그런 생각도 해봐. 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자 어쨌든 상황은 그랬다는 거야. 히타이트의 멸망과 함께 히타이트의 꼬복 노릇을 하던 트로이가 이제 더 이상 뭐다? 그 거대한 큰 형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드렸지만 트로이의 지역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고 트루키의 그 다르데네아스 해협의 입구 부분에 자리하던 트로이 왕국은 해협을 통해서 마르마라해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거기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아까 흑해로 들어갈 수 있는 동지중해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당시의 그리스 민족과 아나톨리 지방의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지 그리스하고 오늘날 트루키에인 터키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당시야 2000몇백 년 전이니까 오늘날의 터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어?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 트루키의 사람들은 그 한참 지난 후에 뭐 천몇백 년 서기 천몇백 년경인가 거기서 저쪽 중앙아시아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와서 오늘날 그 아나톨리아 지방에 자리를 잡은 거야.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을 갖다 무너뜨린 거고 메흐메드 2세 때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에 히타이트 족이라든지 트로이 사람들하고 오늘날의 터키하고는 거의 관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실제적으로는. 뭔 말인지 알겠어? 뭐 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 민족과 아나톨리아 민족이 서로 왕래하는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지만 언어나 민족적 구성은 서로 달랐단 말이야. 따라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는 기원전 1180년경에 그리스 동맹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트로이를 공격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이건 그냥 선생님 뇌피셜이야. 알겠지? 자, 그 명분으로 헬렌의 납치가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 본토의 프티아 지방의 대표인 아킬레스의 시각으로 이 전쟁사가 진행된 것이 바로 일리아스야. 무슨 말이냐면 아킬레스가 거기 참여한 그리스 동맹 애들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 중에 하나였거든. 오디세우스도 물론 있었지만 제일 잘 싸우는 애 중에 하나였거든. 걔의 입장에서
개의 눈에서 이 자식들 분노, 개의 입장에서 뭐라고 뭐 복수, 개의 입장에서 정복, 야망, 알겠지? 개의 입장에서 실망. 내가 막 너희들 도와주러 왔는데 너희들 이따로밖에 못하겠어? 아가멤논하고 막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알겠지? 그렇게 개의 입장에서 트로이 전쟁사를 쓴 것이 일리아스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근데 아킬레스가 누군지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지? 여러분들. 그 아킬레스 힐이라고 했고, 아킬레스건 요 뒷부분, 여기를 말하는 그 아킬레스가 이 아킬레스예요. 알겠어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트로이는 뭐고 일리아스는 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리아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언급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북단에 자리 잡은 이 도시 왕국인 트로이가 오늘날의 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약 여의도 정도 크기예요. 여의도. 작죠? 여의도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렇게 돌담으로 성벽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돌담 왕국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돌담 왕국 바깥쪽에 뭐냐면 여의도 바깥쪽에 이렇게 뭐 마포나 이런 어떤 도시민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가 있었듯이 이렇게 좀 더 면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진다면 한국에서 따지면 서울에서 한 구 정도 되는 크기예요. 무슨 구, 뭐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뭐 반포구 이해되지? 한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왕국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세력이었으며 게다가 건축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튼튼한 요새 성벽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함부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왕가의 계보가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이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트로이 왕국의 왕가의 계보 있잖아요. 그죠? 계보가 다르다누스 왕이 있었어요. 다르데넬세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에리토니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로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루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오메돈과 전쟁 당시의 왕이었던 프리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때 왕인 프리암. 이해되겠죠? 그죠? 자, 이런 계보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역대 왕의 이름 중 하나인 트로스. 여기서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나중에 뭐라고? 트로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 설. 트로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는 얘기야. 알겠지? 얘기했잖아. 역대 왕 중에서 트로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트로이라고 불렀다. 이런 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그 왕 있기 전부터, 그것부터 훨씬 전부터 거기 트로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 이름이 원래부터 뭐라고? 트로이라고 불리웠어. 그래갖고 나중에 뭐냐면, 이 왕의 이름을 갖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왕 이름을 지었다. 거꾸로, 얘가 먼저다. 이런 설도 있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름 예전부터 거기를 트로이라고 불렀다. 트로에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왕 중에서 트로스라는 왕이 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로스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옛날 왕과 계보 중에서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트로이가 된 것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알겠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 계보 여기 보세요. 일루스. 자, 이게 중요해요. 일루스 영어로 적으면 이제 물론 이렇게 되겠죠. 일루스가 되겠죠. 이제 이게 대문자로 적혀야 되니까 I가 대문자로 적고 L-U-S. 자, 일루스입니다. 자, 이 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일루스가 히타이트 시대, 그 아까 히타이트가 멸망하던 전에 그쪽의 문헌에는 윌루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일루스가 아니고 윌루사. 근데 이 W라는 것은 걔들이 적기도 하고 안 적기도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없어도 되는 말. 그래서 이 W를 빼면 그대로 뭡니까? 일루사가 보이죠. 일루사. 이거 보이죠? 그죠? 그게 바로 나중에 트로이와 일루스는 결국은 같은 동네다. 일루스는 트로이고 트로이가 일루스다. 그래서 일루스가 나중에 일리오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에서 불리고 또다시 일리온이라는 이름도 불립니다. 그래서 일리오스에서 드디어 그리스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다가 우리가 일리아스라고 해서 결국은 일리오스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일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나중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리아드로 바뀝니다. 다시 스가 드로. 그리스어에서는 일리아스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일리어드라고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일리아드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이 일리아스다. 그러니까 일리아스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를 그래서 일리아스라고 한 것이다. 그거까지 이해됐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웅서서 하신 일루스, 즉 트로이 지역의 전쟁 이야기, 왜 일루스하고 트로이는 같은 말이고 일루스가 일리오스고 일리오스가 나중에 일리아스가 된 것이다 그랬죠. 나중에 영어로 일리아드 된 거. 모든 지명이나 인명들에는 지금 제가 이제 영어에서 철저나 발음의 변천을 겪고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식으로 호메로스지만 영어에서는 호모, 일리아스는 영어에서 일리아드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원래의 이름을 갖다가 먼저 소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리아스는 영어 트로이에 해당하는 그리어스, 일리오스 또는 일리온에 해당해서 파생된 서사지 제목이다. 이제 우리가 일리아드 들었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뭘 정리하시라고요? 트로이가 어디 있었는지 정리하셔야 돼요. 트로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왜 트로이 전쟁사를 이름을 일리아스라고 지었는지 자,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왕국 중에 하나의 아내를 갖다가 그 트로이 왕자가 납치해서 간 것이지만 사실 그 뒷배경을 본다면 뭐라고요? 어떤 경제적인 침략적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침 그때 얘네들 뒤를 봐주던 히타이트가 쇠약해지고 멸망하는 바람에 그리스 쪽에서 옳다, 이때다 라고 생각해서 트로이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어에 남아있는 일리아스의 흔적. 자, 언제 우리는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와 관련돼서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영어에서도 바로 이 전쟁에 사용되었던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킬레스 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킬레스 힐이 아킬레우스의 바로 힐, 여기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아킬레스는 트로이 함락 과정에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일리어스에서는요,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아셔야 됩니다. 일리어스는 어디까지만 다루는 줄 아세요? 웃기는 거는 함락 전까지만 다뤄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리어스 그러면 뭐 트로이 목마 두고 거기서 목마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나와가지고 성문 열고 막 해가지고 그 트로이를 막 무너뜨리고 아킬레스 막 용감에 싸우고, 일리아스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일리아스는 어디까지만 나오냐 하면은요, 전쟁이 시작했잖아요. 트로이 함락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거의 한 10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알겠죠? 함락 직전까지만 다뤄요. 일리아스에서는요. 그거 목마 두고 들어와서 트로이 함락한다는 얘기 일리아스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후대의 문헌들이 오디세이를 참고해서 봤을 때 트로이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거기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트로이 목마 얘기는 일리아스에는 안 나옵니다.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거기 보면 화살 맞고 이제 죽는데요. 이 아킬레스가 불멸의 용사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다. 딴 데는 칼 막 찌르고 해도 안 죽어. 이상하게 얘가 튼튼해. 막 철갑탄을 몸에 두른 것 같이. 근데 여기, 바로 이 뒤꿈치. 알겠죠? 여기가 약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갖다 빵 쏴가지고, 옛날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요번에 그 일리아스 나오기 전에 옛날에 누가 주인공 했었던, 브래핏이 아킬레스로 아킬레스로 나왔던 그 영화 있거든요. 한 20년인가 30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 이제 얘가 여기 화살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죽는데, 그게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원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킬레스 어머니가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스틱스 강에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담갔다가 끄집어내갖고 강물이 다 몸에 묻어갖고 그때부터 얘가 뭐라고 불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발목을 잡아서 집어넣는 바람에 발목은 어머니의 손이 여기에 다 발목을 붙잡고 있느라고 여기에 강물이 안 닿았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강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갖고 거기가 약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일리아스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후대에 지어낸 전승 이야기예요. 후대. 알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은 화살을 거기에 맞고 죽었다는 얘기가 거기 오디세이 앞에서 저기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후대 전승된 얘기예요. 이것도요. 스틱스 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을 때 뭐 거기 손잡았고 그랬다. 후대 전승된 얘기예요. 일리아스 자체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관계를. 두 번째, 그 유명한 여러분들 트로잔 호스. 자, 이걸 모르진 않겠죠. 트로이의 형용사형이 트로잔이라고 해요. 트로잔. 트로이 목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말이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영어에서 트로잔 호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야, 그거 트로잔 호스 같아. Seems like to me a Trojan horse.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거 트로이 목마 같은데 겉으로 보길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 그거 위험해 조심해. 이런 거 경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Trojan horse가. Trojan horse. 오케이? 자, 여기도 말했지만 일리아스에도 트로이 목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리아스의 트로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트로이 함락 전에 끝납니다. 이야기가. 함락 전에 끝나요. 알겠어요? 목마 사건은요. 오히려 오디세이아에서 간략히 회상되는 이야기로 나온다. 아까 말했지만 두 개의 서사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일리아스고 하나가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갖다 회상을 해요. 거기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냐 하면 요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의 그 다음에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위대한 또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BC 한 70년에서 BC 한 20년 뭐 요때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냐면요. 그 로마 초대 황제 있죠. 아우구스 옥타비아누스 시저. 알겠죠? 그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였던 걔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보면 돼. 베르길리우스. 알겠지? 걔가 쓴 아에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서사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로이 목마 얘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호메로스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 베르길리우스가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베르길리우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자, 이제 지도자료 잠깐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은요. 여기가 트로이에 보이시죠? 여기 아까 다레네아스 해협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트로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뭐 뒤에 오디세우 이건 뭐냐면 그 오디세우스가 들렀었던 어떤 그런 곳들 갖다 쭉 적은 거고, 여기 메넬라우스 시티, 이게 스파르타가 여기 보이시죠? 그죠? 자, 메넬라우스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 헬렌의 남편이라 했잖아. 그지? 걔가 이제 여기 있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타카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타카. 자, 오늘날 이타키라고 돼 있는데, 그리스에 가면은요, 여기가 바로 오디세우스 시티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야? 오디세우스의 섬나라 왕국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여보 잠깐 다녀올게 이러면서 이제 아들아 꼬마 그 젖먹이 얘기했지만 아빠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이러고 나왔다가 전쟁하는데 몇 년 걸렸어? 10년 걸렸어. 돌아오는데 어떻게 걸렸어? 다시 10년 걸린 거야. 이게 대체 그런 얘기가 아까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고 지도상으로 이제 여기 좀 더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트로이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여기 다레네아스 해협 입구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트로이 동맹이었습니다. 트로이 동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로도스 섬이라고 하는 데고요. 여기가 아까 뭐라 했었어요? 이름이 크레타 섬이라 그랬죠. 그죠? 크레타 동맹.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넬라우스.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필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실 텐데 여기 필로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이타카 잠깐 보이는데 여기가 이타카 섬이에요. 조그만 섬, 큰 섬도 아니고 쥐똥만한 섬.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누구? 아킬레우스가 다스리던 동네가 바로 어디냐 하면 대충 한 요 정도 지역이에요. 요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 본토의 중심적인 지역인 프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대충 한 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아테네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아테네고요. 이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런 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애들이 힘을 합쳐서 얘를 때린 거예요. 얘를 갖다가.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의 지도로 훨씬 더 선명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거기는 좀 확대해가지고 그리스 반도 남쪽이잖아요.
남쪽을 좀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제 에게라는 바다가 보이고 지명 이름이 조금 다를 텐데 여기 보면은 메넬라이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메넬라우스 왕 이름 따서 메넬라이온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필로스가 여기고요. 이되죠? 그다음에 여기 요 섬 보이죠? 여기 섬. 요 섬 중에서 요 쥐똥만한 섬 있죠? 요게 뭐라고요? 이타카 섬이고 여기 누가 대빵이 누구라고? 오디세우스예요. 알겠어요? 걔를 이번에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오디세이라는 영화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테네는 여기 보이고, 뭐, 테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지역이 바로, 아킬레우스가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보면 돼요. 살라미스라는 섬이 여기 있고요. 살라미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케네라고 여기 써있죠. 그죠? 자, 여기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미케네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제일 셌고요. 실제로는. 최고 셌어, 얘네들이. 그래갖고, 주변을 거의 뭐 왕노릇 했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이 회색 지역까지 사실은 다 거의 뭐라고, 미케네, 아가멤논이 다스리던, 알겠지? 걔네들을 거의 얘가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 한번 조금 제가 다시 해드렸는데, 미케네는 이제 대표 인물이 아가멤논, 스파르타가 이제 여기 메넬라우스, 헬레네 남편 나오죠. 그죠? 필로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노련한 원로왕인 네스토가 있었고, 그다음 미타카가 아까 보였던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살라미스 아까 보여드렸죠. 아이아스 있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양반 프티아 누구? 아킬레우스. 자, 미르미돈족의 지도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티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킬레우스의 전쟁 참여 이야기가 일리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오케이. 자, 해서 중요한 영어 표현들 사진 봤고, 사진 자료 좀 살펴볼게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서 출토되어진 이런 항아리들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을 갖다 다룬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기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예. 다 적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틱스 강물에다가 얘네 엄마가, 알겠죠? 이렇게, 아킬레스가 다 넣었다 빼는 장면 하겠어. 여기 붙잡고 넣었다 빼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대에 이제 오면서 이렇게 서양 화가들이 이런 걸 다 주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그렸었어요. 잠깐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자기들이 여기도 보면 다 싸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동맹들의 애들이 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도자기에다 다 이렇게 심은 거고. 이거는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죠? 파피루스.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일리아스의 필사본인데 뭐냐면 그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옛날엔 인쇄술이란 게 없잖아. 그럼 다른 동네에서 읽어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옮겨 적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본인이. 알겠지? 옛날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펴서 만든 그 종이 있죠. 그죠? 거기다 일일이 다 적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필사본. 이건 뭐 기원 후 얘기, 한참 후에 뭐 기원 후 500년, 기원 후 700년, 기원 후 1000년경 이때 적었던 베껴낸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제 다 필사본, 다양한 언어로 필사본을 갖다 이렇게 파피루스에도 이렇게 적어서, 야, 이 이야기 엄청 재밌어 하면서 갖다 주면 뭡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뭐 오늘날처럼 무슨 영화가 있어, 게임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걸 하면서 밤새는 거지 뭐.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드디어 이제 오디세이아.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는요, 오디세이의 그리스적 원문 발음이 오디세이아고요. 영어로는 오디세이.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요? 오디세이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했어요? 오늘 제가 지명이나 인명 같은 거, 고유명사 거론하는 것은 전부 다 원래 그리스 말을 기본으로 한다. 자, 영어에서는 오디세이가 된 거고요. 이 오디세이아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옮기면 뭐냐면은 오디세우스의 뭐라고? 여정. 이 정도의 뜻이에요. 보시면 되는 거.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본인의 고향으로 전쟁 끝나고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그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오디세이아는 아까 이타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일종의 영서사시로 만든 것입니다. 24권 중에서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었던 텔레마코스, 요번에 그 젊은 애, 걔 누가 영화, 그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애,
걔가 역할을 한 거 아니야? 그치? 걔가 텔레마코스라고 얘가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애 낳자마자 전쟁 참여하느라고 콜당했단 말이야. 아, 가야 되거든. 그럼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금방 낳는데. 그러면 금방 갔다 올게. 아이까지 걔다 한 방에 끝이야. 3일이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20년 걸린 거야. 전쟁 하는데 10년, 돌아오는데 10년, 20년. 이래지, 그지? 그 얘는 이제 아기 때 이제 아빠하고 빠빠했는데 자기가 20살이 된 거야. 이해되지? 20살이 돼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 어디 간 거야?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타카 왕국의 왕이었단 말이야. 이 오디세우스가. 이해되지? 근데 왕이었단 말이야. 왕이 사라졌어요. 왕비하고 아들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신하들이 뭐 세월이 한 1년,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당시는 뭐 고속철도 이런 것이 함선, 뭐 잠수함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어느 동네에 전쟁 한번 나갔다 하면 한 몇 년 걸려 돌아온 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기본 한 3, 4, 5년 정도까지 기다려줬어요. 근데 뭐예요? 소식 들어보니까 야,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대. 트로이가 도저히 함락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전쟁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국무총리, 무슨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왕이었으면 그 아래에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뭐라고? 야, 왕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데 그럼 나라는 다스려야 되는데 왕 없이 나라 어떻게 다스리네. 이러면서 뭐라고? 누군가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의견을 게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왕비 입장에서 보면 어때? 아니, 자기 남편이 왕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남편 대신에 왕의 자리를 갖다가 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왕비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남편은 곧 돌아올 것이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했거든. 근데 10년 지났어, 이제. 안 돌아오는 거야. 야, 10년 동안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야, 저 왕비, 이건 진짜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왕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고, 왕은 지금 거기서 뭐 전사했는지 소식도 없는 거고, 알 길도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왕비가 뭐라고 계속해서 이제 안 된다 하고 계속 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분이 없어진 거야. 10년 넘어갔는데도 어떻게 되니까. 전쟁 끝났다는 얘기 들었어. 끝났다는 얘기 들었거든?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배 타고 뭐 한 보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전쟁 끝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됐는데도 뭐라고? 안 돌아오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얘 죽었구나. 죽었다. 이렇게밖에 인정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야, 왕 죽었다. 안 돌아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 죽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었어. 이래가지고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4권까지 나와 있는 거야. 오디세이아에서. 24권 중에 4권. 그 다음에 그 5권부터 12권까지가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험담, 위기 이런 거를 적은 것이 바로 12권까지인 거야. 알겠지? 물론 여기 이제 물론 영화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 많이 할애돼서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칼립소 이야기 또는 사이렌 이야기, 외눈 괴물 이야기 등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여기도 좀 다뤄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권부터 24권까지가 이제 돌아와서, 알겠습니까? 돌아와서 그의 귀환과 아내인 페넬로페를 괴롭히던 자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다시 왕국을 되찾는 이야기. 그게 바로 마지막 절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페넬로페라고 흔히 말합니다. 페넬로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예, 영어권에서 흔히 쓰는 이름 중에 페넬로페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 페넬로피는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사촌 형이었던 그 누굽니까? 탐 크루즈. 그 탐 크루즈의 그 몇 번째 아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될 뻔했던 애가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애가 있었어요. 예, 걔도 이름이 페넬로페예요. 알겠어요? 그 영화 바닐라 스카이 찍다가 서로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니콜 키 크더만, 키 큰 애 있죠, 그죠? 니콜 키더만하고 헤어지면서 페넬로페 크루즈하고 결혼할 뻔 했었는데,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가 조금 약간 성격이 약간 너무 막 소유욕이 너무 강하고 독점력이 너무 강하고 그래갖고 탐 크루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림이 페넬로페예요. 자, 오디세이아는 전쟁의 10년과 귀향의 10년, 총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응징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간 겪었던 모험담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서술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돌아왔어 이제. 근데 회상하는 거야. 응징하기 전에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이 앞으로도 전에 10년,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벌어질 뭐라고 또 이야기, 그걸 갖다가 회상, 중간에서 회상 형식으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로서 매우 세련된 서사 기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과연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도 썼고 오디세이도 썼느냐? 두 개 다 뭐라고? 호메로스가 다 편집한 거 맞느냐? 이게 지금 현재 퀘스천 마크예요. 왠지 알아요? 일리아스에 나오는 스타일 있죠? 문체하고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문체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그 두 작품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거야, 스타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후세에 어떻게 의심을 하냐 하면은 호메로스가 편집한 건 맞긴 맞는데 일리아스의 구전과 오디세이아의 구전이 워낙 다른 방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로 알겠지. 자기가 옮겨놓은 것이지만은 자기가 그걸 갖다 저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의 나온 이야기,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지금 먹혀들곤 있어요. 예. 어쨌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잘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이타카 왕국은 아까 작은 섬나라인데 오늘날의 이타키로 불리는 곳이다. 제가 보여드렸죠. 어딘지 아까 위치. 자, 귀향 도중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의 동굴에 갇힙니다. 아시죠? 나오잖아요. 자, 오디세우스가 걔를 속여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탈출합니다. 나오시죠? 그죠? 자, 근데 이 외눈박이 거인이 자기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입니다. 알겠습니까? 포세이돈이 저기 뭡니까 원래 그리스의 신화 보면 신들이 그 인간 세계 여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꽁냥꽁냥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아버지는 신인데 엄마는 거의 다 뭡니까 그 인간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얘네 엄마 인간이었대 꼬셔가지고 난 애가 바로 이 폴리페무스입니다. 그런데 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얘가 외눈박이 거인이 오디세우스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내 이름 노바디야. 자, 노바디니까 얘는 지금 고유명사로 쓴 거예요. 내 이름 탐이야.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처럼 내 이름은 노바디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걔가 그 눈을 다치잖아요. 외눈박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눈 아파 막 이렇게 할 때 걔가 거인이 뭐라고 말해요? Nobody's hurting m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노바디가 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요? Nobody's hurting 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멀쩡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노바디를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노바디란 애가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외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Nobody's hurting me. 그러니까 아무도 날 괴롭힌 사람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도움을 외쳐 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돼서 누가 오디세이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탈출해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가 꾀를 써갖고 얘를 갖다 속이고 나 탈출했다. 요걸 갖다 좀 뭐하고 싶어갖고 좀 자랑하고 싶어갖고 얘가 야 임마 내 진짜 이름 뭔지 알아? 난 노바디가 아니야. 나는 오디세우스야. 이타카 여왕인. 기억해라. 내 이름은 누구라고? 오디세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자기 본명을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가 진짜 이름 알게 됐잖아. 근데 아빠가 누구라고? 포세이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 때리지 바로. 알겠지? 아빠 웬일이냐? 아빠 너 왜 우니? 알겠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걔를 저주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오디세우스예요.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갖다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하고 골탕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너무 건방을 떠는 바람에 금방 돌아갈 수 있었는데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알겠습니까? 쉽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 그의 귀향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기기아 섬에서 요정 칼립소와 함께 보낸 7년. 이게 이제 제일 10년 중에서 긴 세월이거든요. 돌아오는 여정 10년 중에서 오기기아라는 섬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요정인 ним프인 칼립소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하고 7년을 보냈는데 사실 이 7년은 어찌 보면 뭡니까? 걔하고 그냥 걔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꽁냥꽁냥하고 재밌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라고 처자식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라고 칼립소가 이뻐 우리 자기 말해서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7년 정도 그렇게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사실 약간 가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자기 아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내는 여전히 자기가 돌아올 줄로 굳게 믿으면서 뭐라고 다른 구원자들 다 물리치고 있는데 지는 뭐라고 이쁜 애하고 꽁냥꽁냥 7년을 갖다 놀고 있으니 좀 마음속에서 미안함이 생길 거야.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 이제 그만 가야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립소가 또 그동안에 정이 들었는데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보시고 그냥 가실 수 있습니까? 서방님. 말이 안 되옵니다. 준영아, 내가 간대로 가지고 가겠냐? 금방 돌아올게. 아니에요. 이번에 가시면 안 돌아올 거 뻔히 알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얘가 또 이제 그 요정이라 그랬잖아. 그지? 저랑 함께 계속 살아주시면은 불멸을 보장해드리겠어요. 당신 영원히 죽지 않게 해드리겠어요. 영어로 불멸이 뭐라고? immortality. 아시죠? 그죠? mortality가 생명의 유한함. 이런 뜻인데 immortality는 불멸, immortality. 알겠습니까? 자, 이걸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칼립소를 갖다 막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칼립소를 결국은 버리고 아내 페넬로페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기원했기 때문에 여신인 아테나가 사실은 이제 그 자기, 누굽니까? 아들, 예, 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처음에 떠나올 때 아들을 갖다 맡기잖아요. 어떤 스승한테 잘 봐달라. 걔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애였거든요. 멘토. 근데 걔가 사실 아테나가 변장한 애가 멘토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 여신 아테나를 갖다 설득해갖고 이 아테나가 다시 뭐라고 제우스에게 그래도 마누라한테 돌아가겠다는 건데 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러네 해가지고 그 소원이 결국 제우스의 귀에 들어가자 제우스가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지? 헤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야 헤르메스야 너 내가 제우스의 뜻을 전달할 테니까 잘 전달하도록 해라. 얘 가서 칼립소를 만나서 이 제우스가 오디세우스를 놔주라고 명령했다고 전달을 해라. 하니까 얘가 또 헤르메스가 뿅 날아가서 칼립소를 만나갖고 야 제우스가 걔 놔주래. 그래서 결국은 칼립소가 걔를 놔주죠. 그래서 이 여신 칼립소가 이제 걔를 놔줘서 결국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게 되는데 이 칼립소가요. 그리스어 동사인 칼립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리스 말로 칼립토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hide, 숨기다 또는 conceal,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칼립토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어원은 본래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인데 따라서 칼립소라는 이 이름은 실제로는 감추려는 자 또는 숨기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를 갖다 감추거나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칼립소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영어에서 나중에 지금 현재도 칼립소란 말이 영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름에 붙이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뜻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저기 그 미국에서 어떤 특정한 동네 지역의 음악을 칼립소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뜻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게 그 유명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아포칼립스는 들어본 적이 있죠? 아포칼립스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들어본 적은 있나요? 있어요? 와, 아포칼립스를 들어봤으면 대단히 영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아포칼립스.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영어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아포칼립스. 되게 어려운 단어. 근데 여기에 보면 아포라는 단어하고 칼립스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근데 아포는 그리스 말에서 어떤 뜻이냐면 오프 또는 away. 무슨 뜻이냐? 떨어져 나간다 또는 멀어진다.
떼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아포예요. 그래서 칼립스하고 아포로 갖다 합쳐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감추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떼어낸다는 얘기죠. 감추는 걸 떼어낸다는 얘기는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낸다 해서 영어 동사 reveal이라는 동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드러내다 들어봤죠? 이것의 명사형인 revelation 이런 의미로 아포칼립스를 썼습니다. 자, 그럼 아포칼립스는 뜻이 뭐냐면 드러냄이란 뜻이죠. 드러냄, 원래 밝힘이란 말인데 이게 신이 마음속에 품은 의도를 갖다가 세상에 밝히는 거. 이것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들어보셨죠? 신의 계시. 들어보셨죠? 레벨레이션이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포칼립스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최후의 심판 이런 말 아세요? 요한 묵시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최후의 심판 들어보셨죠? 그죠? 자, 뭐 인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최후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포칼립스가 원래는 지구 종말, 그러니까 원래는 신의 계시, 신의 마음을 갖다 뭐라고 다 밝힘이란 뜻이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인간 니들 그따위로 굴면 지구 종말시킬 거야. 이런 의미로 발전해서 지금 현재는 아포칼립스가 종말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틱이라는 형용사도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종말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이게 칼립소에서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남은 아까 이제 뭡니까 그 일리아스에서도 영어에서 살아남은 표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디세이아에서도 나온 그런 말들이 영어에서 살아남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오디세이란 말, 자 영어로는 오디세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오디세이아는 영어에서 오디세이가 되었는데 오디세이는 정확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뜻이 어떻게 발전됐냐 하면은 그 의미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뜻하는 말이 그냥 오디세이예요. 전부 다. 예. 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It was a real odyssey.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여정 같았어. 이 정도의 뜻이 돼갖고 진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어. 이런 말 할 때 오디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SF의 영원한 금자탑. 자, 우리 사이언스 픽션. 자, SF 공상과학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영원한 금자탑. 아더 C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원래 영국 왕립 협회 물리학,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2001 A Space Odyssey라는 그런 작품인데 직역하면 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니까 뭡니까? 우주 공간으로의 여행, 길고 험난한 여행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 바로 이 오디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최초로 영어에서 오디세이란 말을 갖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 책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한국말로 번역돼 나왔으니 한번 읽어봐라.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때 SF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딱 읽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2001 A Space Odyssey 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난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1 때. 이게 뭔 말이지? 그냥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냥 오디세이라는 말인갑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와,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을 때 영향을 끼친 책 탑 5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2001년이 되기 전에 읽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2001년이 한참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저술되어지던 당시인 1964에서 1969년까지, 68년까지 요때 4, 5년에 걸쳐서 책이 저술되어졌는데 이때의 관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진짜 뭐 혁명이 아니라 정말 충격 그 자체인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디세이의 뜻이 뭐라고요? 길고 험난한 여정. 지금도 쓰는 영어 표현이다. 두 번째, 사이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이렌송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사이렌. 영화 보신 분, 사이렌이 뭐예요?
그래, 사이렌 종족이라 그래갖고요. 알겠어요. 뱃사람들이 배 타고 막 지나갈 때 어떤 섬에서 사이렌 종족들 하는데 걔들이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게 너무나 막 유혹적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약에 홀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막 끌려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게 이제 사이렌송인데 매력적이지만 파괴적인 유혹을 뜻하는 말이 바로 Siren's Call이라고 하기도 하고 Siren So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쓰는데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문맥에서도 이게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경계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갈 때 엥 소리 내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사이렌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달콤한 유혹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유혹을 경계하세요. 라는 뜻에서 경계라는 의미로 사이렌을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이렌이 경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표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실라라고 하는 실러 또는 실라라고 발음하는데 그 다음에 차립디스 했는데 이것도 뭐 이 발음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요것과 요거 사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이제 끝쪽에 가시면 여기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뭡니까? 발칸 반도의 끝자락. 얘네 집이 여기거든요. 이타카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 지역에 가면요. 어떤 굉장히 해류가 아주 험한 곳이 있어요. 해류가 굉장히 험해서 거기 막 엄청 큰 소용돌이가 막 도는 곳이 있어요. 그 소용돌이 이름이 바로 뭐고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요. 무슨 큰 바위섬이 있는데 그 바위에 살고 있는 괴물이 하나 있어요. 예, 뭐 머리가 몇 개고 다리가 몇 개고 그 괴물 있죠. 그죠? 그 여자 요괴. 걔 이름이 실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갖고 요것과 요거 사이. 일로 가면은 이 괴물, 일로 가면 소용돌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 뭐다? 진퇴양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딜레마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자니 괴물한테 잡아먹게 생겼고 이쪽으로 가자니 뭡니까? 거기에 그 배가 그냥 난파되게 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 바로 괴물 실러와 거대 소용돌이 해서 차리티스 이 사이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에 있는 끼인 상태. 그러면 진퇴양난의 의미로 쓴다. 이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안다 그러면 우와 쟤는 진짜 굉장하다. 예, 아마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Beware of Greeks bearing gifts에서 이렇게 ing 후치 수식 걸렸고 Beware of. 자, 이 표현은 꼭 아셔야 되는 표현이죠. 자, Beware of가 무슨 말이에요? 뭐뭐를 경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령문으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Beware of the dogs. 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무슨 뜻이에요? Beware of the dogs 이렇게 쓰면요. 개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들 무서워요. 여러분들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 조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Beware of the dog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eware of가 뭐뭇을 조심하다, 경계하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 사람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 사람인데요? bearing gifts라고 돼 있죠. 그죠? bear가 무슨 말이야? 품다, 지니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물을 품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빗댄 표현일까요? 선물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인들. 누굴 말하는 거야? 여기서 선물이란 건 뭐 말하는 거야? 트로이 목마를 말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남겨두고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저거 우리한테 선물 주는 식으로 남겨놓나 보다 해서 갖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베르길리우스에 따르면은.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인을 경계해라. 이런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고. 자, 이 말은 결국은 트로이 목마를 은유한 표현인데, 호메로스가 이런 말을 쓴 건 아니고,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에네이스를 쓴 이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이런 표현을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호메로스도 호메로스지만은 이 베르길리우스가 오늘날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갖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게끔 아주 재미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 호메로스도 호메로스지만 베르길리우스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베르길리우스가 뭔 역할을 했는지 여기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아에네이스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아에네이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아에네이스가 누구냐면요. 아까 트로이 동맹 있죠? 트로이 동맹. 트로이 쪽에도 동맹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래죠?
그 트로이 동맹에서 같이 싸웠던 지도자 이름이 아에네이스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그리스 동맹이 아니라 트로이 동맹인 거예요. 트로이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결국 트로이가 망하잖아요. 망하죠. 멸망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뭡니까? 거기서 트로이에서 탈출을 해요. 어렵게. 탈출해서 얘도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오디세우스와 비슷한 뭡니까? 여정을 겪습니다. 얘도. 근데 그 작품이 바로 아에네이스인데 이 아에네이스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트로이가 망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앞쪽에 서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호메로스는 트로이 멸망 직전까지만 일리아스에서 적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아에네이스를 적은 이 베르길리우스는 뭡니까? 그 다음과 과정까지 자기가 다 뭡니까?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여기다 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의 얘기가 이 베르길리우스에 의해서 자세히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러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영화가 띵 끝났네? 그럼 오프닝, 결말이 오픈된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베르길리우스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잘 그 에필로그 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페넬로페. 아까 페넬로페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오디세우스의 아내 이름이었죠. 그죠? 아내 이름인데, 원래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내 이름이지만 그 후에 충실한 아내를 의미하는 의미. 자, 영어에서 뭐라고요? 페넬로페라는 이름이 뭐라고? 막 she is a Penelope 이렇게 말하잖아. she is a Penelope 또는 she is a Penelope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밖에 모르는 진짜 충실한 아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오로지 남편만을 기다리면서. 이해돼요? 자, 그런 이름으로 대명사로 사용되어진 말이 바로 페넬로피 또는 페넬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넬롭스 웹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이 웹이 원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망이잖아, 망. 망. 거미줄이 스파이더스 웹이라고 하잖아요. 망. 근데 이게 뭐냐면요. 뜨개 천을 말하는 거예요. 뜨개 천.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막 구원자들이 와가지고 야, 오디세우스 죽었어. 이제 그만 내 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막 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페넬로페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오실 거예요.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이제 여자 혼자 힘이 너무 약하고 애는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제 밀린단 말이야. 점점. 알겠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막 괴롭게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야, 페넬로페, 너 언제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너 이번에도 약속 안 지키고 확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 아버지인 시아버지, 알겠지? 시아버지 수의를 지금 제가 짜고 있잖아요. 수의가 무슨 말인지 알지? 수의를 뜨개실로 짜고 있었거든. 근데 이것만 다 완성되면은 그때는 저기 청혼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심사를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알았어. 너 수의만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수의를 짰잖아. 이렇게 막 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다 짜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제. 낮에는 짜는 거야. 밤에는 다시 풀러. 이해되지? 뜨개를 낮에는 이만큼 짜잖아? 밤에는 뭐라고 다시 그만큼 풀르는 거야. 그럼 청혼자들 봤을 때, 뭐야, 쟤는? 아직도 짜고 있어? 알겠지? 왜 이렇게 진도가 못 나가? 제가 손이 워낙 좀 느려서 그래요. 이해되죠? 말인지. 그래서, 페넬로페스 웹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나온 말로, 원래는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안한 계략이야. 시아버지가 라에트레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수의를 다 짜면은 구원 시정을 받겠다고 하면서 밤에는 다시 풀어버리는 전략을 써서 시간을 버는 거야. 그래서 끝날 듯 안 끝나는 일을 갖다가 페넬로피's 웹이라고 그렇게 불렀어, 영화에서. 알겠지? 끝날 듯 안 끝나는 일.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만들고 다시 허물어 버리는 일도 역시 페넬로피's 웹이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여러분, 멘토. 들어보셨죠? 자, 원래 멘토는요, MENTOR. M이 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고유명사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거. 자, 이건 뭐냐면 멘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디세스가 전쟁 나갈 때, 이제 아기가 막 갓난쟁이라 그랬잖아, 그지? 집과 아들인 텔레마쿠스를 오디세우스의 친구였던 멘토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 이름이 멘토예요. 야, 내가 나가니까 나 돌아올 때까지 내 아내하고 아들 좀 잘 좀 봐줘라.
너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아들 좀 잘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멘토가 걱정하지 마 오디세우스 내가 잘 가르쳐줄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추후 일반 명사가 돼갖고 멘토가 돼갖고 멘토의 뜻이 뭐가 됐어요 요즘은? 스승, 지도자. 알겠지? 그럼 멘토라고 하잖아. 그지? 멘토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 멘티. 예, 특이하게도 이렇게 TOR 하면 OR하고 ER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특이하게도 멘토처럼 OR로 끝났어. 그래서 끝에 E를 붙이면 수동형이 된다는 거 알지? 그지? 멘티는 뭐가 돼? 지도를 받는 학생. 수업 받는 사람을 갖다가 멘티라고 하고 수업을 해주는 스승을 갖다가 멘토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원래 멘트에서 뭐 ER이나 OR 붙여갖고 사람을 만드는 터미네이터 이렇게 만들고 플레이어, 비지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멘트에서 OR을 붙여서 멘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멘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어떻게 우연히 OR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영어에서 이것처럼. 그래서 OR의 반대말인 E를 붙여갖고 당하는 사람이란 말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멘티란 말로 그래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8번째는 뭔 소리냐? The face that launched 1,000 ships. 자, 관계사절이 됐죠. 관계사 주격이고요. launch 하면 출범시키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자,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천척의 배들을 출범시켰던 그 얼굴. 이게 직역입니다. 천척의 배를 출범시켰던 그 얼굴. 무슨 말입니까? 이 얼굴 때문에 배 천척이 싸우러 나갔다고 이런 뜻입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헬레네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얼굴 때문에 파리스가 이 얼굴에 반해가지고 알겠지? 헬레네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가는 바람에 이쪽에 동맹군이 결성되어지고 수많은 왕국들의 배들이 아까 왜 카탈로그 오브 쉽스라 그래갖고 출범한 배들의 목록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 어떤 나라에서 몇 척, 어떤 나라에서 무슨 배 몇 척. 이해되지? 천척의 배를 출범시킨 얼굴. 한국말로 따지면 뭐라고? 바로 경국지색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경국지색이 무슨 뜻이야? 나라를 기울일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경국지색. 뭐 물론 이제 중국 고사에서 나왔지만 그 유명한 서시라든지 또는 왕귀비라든지 들어봤지 무슨 말인지. 예,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가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왕소군이라든지 포사 뭐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자, 해서 바로 영어에서는 the face that launched 1,000 ships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이것도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훨씬 더 내려와.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는 2400년 후에 닥터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미인을 의미하는 말로 이런 표현을 썼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생각해봐. 2400년 후라 했잖아. 그럼 뭐 언제가 되는 거야? 영국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이.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1200년 BC 1200년 무렵에 저게 있었고 알겠지? 그 다음에 800년 BC 800년경에 호메로스가 뭐 했다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추정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800년에서 2400년으로 다시 하면은 마이너스 800을 하면은 결국 1600년경 서기 1600년경이 돼야지만이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한참 후에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일리아드는 이미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브래드 핏이 주연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거기서 일리아드가 그러니까 이름이 트로이지만은 그냥 일리아드예요. 그거는 그냥 싸우는 그 과정이고 오디세이는 이번에 이제 처음 어쩌보면 나온 거죠. 오디세이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고 다 아시죠? 누구누구 나왔는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이 베르길리우스 덕택에 상당히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오늘날까지 살아남고 재미있는데 큰 덕을 보게 된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고대 이제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최고 서사 시인이었어요. 음유 시인이었어요. 로마 건국 신화인 아에네이스. 자, 로마 건국 신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늑대의 젖을 먹은 레무스하고 로물루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뭐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로마 건국 신화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뭔 거예요? 뭐 곰과 뭐 머시갱이가 저기 호랑이가 어디 동굴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 로마 건국 신화가 아이네이스인데 이해됐어요? 자, 아이네이스. 영어에서는 이제 그 에이네이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연구해서 이 로마 건국신에다 그걸 결부시켜요. 이게 서로 연결시켜요. 이해되죠? 이 사람 살았던 게 이제 여기 BC 70에서 BC 9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 트로이 동맹인 아까 다르다노이 민족이 있다 그랬죠. 그 다르다노이 민족 때문에 생긴 그 해협 이름이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르다노이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아이네이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로이 편을 들었어. 알겠지? 그래서 했는데 트로이 망했어. 그래서 망한 다음에 탈출했어. 그 다음에 지중해를 방랑하다가 지중해를 이제 방랑해 망했으니까 자기는 망한 쪽에 진 쪽에 붙어서 싸웠으니까 피해 댕겨야 될 거 아니야. 되지? 방랑하다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카르타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오늘날 튀니지란 나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튀니지 들어봤어? 여기 보면 북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리비아, 그 다음에 튀니지, 알제리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너머에 여기 조그만 나라 있어. 튀니지라고 오늘날 불러. 근데 이게 옛날 이름이 뭐라고? 카르타고란 말이야. 알겠지? 그 카르타고에 맨 처음에 지중해를 방랑하다 여기에 도착을 해. 그러다가 카르타고에서 다시 바다 건너 어디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거야.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여기 라티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 이 사람이 자리를 잡아. 알겠지? 거기서 걔 후손이 바로 되는 애들이 로뮬루스하고 레무스야. 아에네이스의 후손이 뭐라고? 로뮬루스하고 레무스야. 그래서 로마가 여기서 탄생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 탄생의 어떤 건국신화인 아에네이스. 아에네이스가 바로 이 다르다노 민족의 그 트로이 동맹 쪽에 그 당시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야. 걔가 결국은 오늘날 로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은요, 뭐 선생님이 뭐 자료를 좀 찾아서 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해드렸긴 했는데, 그래도 전혀 모르고 그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보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